설 연휴 전에 예상했던 대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불어나고 있습니다. 휴일이라 검사 건수가 평소 절반 수준이었는데도 2만 3천 명 가까이 치솟으면서 새로운 대응 시스템도 도입되고 있는데요. 네,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가톨릭대 의대 백순영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확진자 수가 연휴 둘째 날부터 급격히 불어났고 최근 이틀은 모두 2만 명을 넘겼는데요. 지금의 증가 추세 분석부터 해주시죠. 예, 보통 우리가 이 주말 효과라고 그래서 진단검사가 줄어들면 적어도 늘지는 않아야 되는데 예. 지금 이번 연휴뿐만 아니라 그 지난주에도 계속 증가 추세를 보였거든요. 예. 어제 연휴 마지막 날 22,907명이 역대 최고치인데요. 전일에 비해서는 637명 늘었지만 지난주 수요일 날 보통 수요일이 최고치인데요. 예. 예, 수요일을 보면 26일 날 13,012명. 그 이전 주 수요일 19일을 보면 5,802명. 일주일에 거의 2배씩 올라간 상황이고 그렇네요. 이제 진단 검사 수가 평일로 돌아오는 다음 주 수요일이 되면은 이 최근에 와서 또 역대 최고치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가 이제 문제일 수가 있고요. 또 더구나 임시선별검사소에서 8,119명이나 확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네. 지역사회에 있어서 무증상 경증 감염자가 그만큼 많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요. 예. 다만 위중증 환자는 아직도 안정세여서 어제 전일보다는 4명 줄어서 274명, 사망자도 25명이 돌아가셔서 누적 사망률은 계속 감소 추세입니다. 그래서 0.75%인데 양성률, 즉 확진자 진단검사 수 대비 확진자의 수는 10.9%나 돼서 이것은 네. 뭐 거의 역대 최고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방금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확진자 수 자체도 주목을 해야 하지만 양성률이 지금 11% 수준인데 이전과 비교하면 이게 어느 정도 높아진 건가요? 이게 양성률이라는 의미는 이것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지역 사회에서 무증상 감염자가 많아서 더 앞으로 유행이 더 지속된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선행 지표가 될 수가 있는 예. 것이거든요. 일주일 전만 해도 5 내지 6%였던 것이 3, 4일 전에 8, 9%로 올라갔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발표가 10.9%이기 때문에 9명 진단하면 1명이 나온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숫자이죠. 네. 그래서 또 여기서 임시선별검사소인 경우에 있어서도 보통 무증상 경증 환자 또 누구랑 접촉했던 의심이 드는 사람들이 그냥 자진해서 찾아가는 곳인데 여기서도 확진자가 굉장히 많다는 것은 우리 지역사회에 이미 숨은 감염자들이 많고 무증상 조용한 전파가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다. 즉, 뭐 우리가 많이 말하는 N차 감염이 이미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는 것을 반영하는 지표라고 보겠습니다. 예, 일주일 만에 양성률이 거의 2배로 치솟았기 때문에 그만큼 이 조용한 전파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제 선행 지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설 연휴 동안의 이동과 접촉이 앞으로의 큰 변수가 될 거다 이런 예상을 예전부터 했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더 증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 그것이 이제 그 광주 전남 지역이라든지 또 대구 경북 지역, 경남 지역 여기가 뭐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데 비해서 서울은 한 상대적으로 20% 정도 적었어요. 예. 네. 비율 자체는 낮았지만 이것이 이제 전국적으로 평준화되는 것은 그다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 상황인데 아마 이 설 연휴를 기화로 해서 전 국민들이 이동을 하면서 접촉을 하면서 아마 지금 우세종이 아니라 아마 지배종이 되는 상황이 되었을 것으로 예.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오미크론의 빠른 전파력으로 인해서 확산은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무서운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이 코로나 검사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이제 고위험군을 제외하고는 신속 항원 검사를 우선적으로 받게 되고 또 일반 동네 병의원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조치가 확진자를 좀 줄이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확진자를 줄이는 데는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원래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접촉자도 많고 검사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동네 병의원이 참여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예상보다는 적게 한 200여 곳이 참여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 200여 곳도 사실은 진단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실제로 얼마나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이 신속 항원 검사를 도입한 목적은 선별 검사의 의미로 숨어 있는 감염자가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진단을 원할 때에는 네.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줌으로 해서 오히려 60세 이상의 고위험군들은 빠른 PCR 진단을 통해서 빠른 처방이 가능하고 빠른 치료가 가능할 수 있게끔 즉 팍스로비드라는 약이 증상이 나타난 이후에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기까지 5일 이내에 투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위험군을 집중적으로 하는 이 오미크론 대응 방역 태세로 전환되었다는 예. 것이 일단 진단부터 적용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선제적 조치라는 의미가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 신속한 검사가 그 도입이 됐지만 사실 신속 항원 검사의 그 정확도, 어떤 신뢰도에 대한 그 의문은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괜찮을까요? 역시 위험성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PCR은 증폭을 하는 진단검사인데 비해서 이 신속항원 검사라는 거 그 말에 나오는 것처럼 항원, 즉 바이러스에 있는 단백질을 바로 항체로 검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예. 양이 상대적으로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 같은 시기에 예를 들어 바이러스가 감염 초기에 양이 적을 때 진단을 하면은 위음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음성이 나왔다 하더라도 증상이 있으면 하루 이틀 후에 다시 검사를 해보면은 PCR도 양성, 이 진단 검사도 양성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양성이 나왔다 그러면 바로 PCR 확진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예. 확진이라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은 여기서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 그래도 100% 그것이 양성은 아닌 거 위양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25% 정도, 뭐 정확하게는 24% 정도가 위양성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위양성인 경우에는 코로나19의 감염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서 네. 항상 이 신속 항원 검사라는 건 빠른 장점은 있지만 어느 정도 정확도는 떨어지는 면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신속항원 검사를 받더라도 자신이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모니터링을 좀 철저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재택치료도 확대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확진자가 더 많아지면 이 재택치료조차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현재 97,136명. 근데 국내 461개의 이 재택 치료 관리 기관에서 11만 명 정도까지 할 수 있다고 방역당국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네. 의사 한 명당 관리 인원을 좀 더 늘리면은 뭐 지금 확진자 5만 명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부분도 지금 몇만 명이냐 하는 데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확진자가 뭐 10만 명 나오는 거를 상정을 해놓고서 거기에 대한 대응 체제를 마련해야 되거든요. 네. 그랬을 때 10만 명이라는 환자가 나왔을 때 이것이 누적으로 되면은 몇십만 명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택 치료라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젊은 층이나 저위험군, 즉 49세 이하이면서 예방 접종을 받았고 경증이나 무증상인 사람들은 오히려 관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치료를 하는 개념보다는 거꾸로 그 확진자 본인이 연락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을 해서 어떤 이상 증상이 생겼을 때 바로 그냥 전화를 해서 의료진한테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지금 좋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 예. 이것이 선택과 집중의 개념으로 해서 고위험군은 진단이 늦어지면은 처방을 못 받아서 위중증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반면에 네. 이 저위험군인 젊은 층이면서 예방 접종을 다 받으신 분들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실제로 연락만 잘 될 수 있다면 충분히 대응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도 앞으로 단기간이긴 하지만 한시적으로 분명히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런 태세를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더 중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환자 수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동거인뿐만 아니라 밀접 접촉자 수가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랬을 때 이분들이 과연 어떤 질병이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산부인과라든지 소아과라든지 외과라든지 뭐 치과라든지 이가 네. 많이 아파서 사망하지는 않지만 못 견디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갈 수 있는 타과 진료 시스템, 즉 동네 병원이라 할지라도 뭐 산부인과 치과 같은 데를 이 확진자 혹은 격리자가 갈 수 있는 의료 체제를 마련해 주셔야만 이것이 여러 가지로 일상 의료 체제가 회복이 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가 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완할 점을 좀 얼른 찾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정부가 곧 새 방역 기준을 발표할 예정인데 그 기존에 밝힌 입장은 보면 영업 제한이나 모임수 제한 같은 그런 어떤 제한은 강화하지 않겠다라는 그 방침을 밝혔었거든요. 자, 앞으로 어떤 지침이 적절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적절하다는 건 방역 면에서 보면 지금의 이 급등기, 오미크론의 확산기에서는 방역을 더 강화하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예. 장기적인 이 방역 통제로 인해서 피로감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수용성은 그다지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미크론 급등기라는 의미는 의료 체제는 안정적이지만 이게 과연 통제 가능한 수준까지 가서 감소가 될 것이냐 하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네. 방역 완화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 방역 강화도 어려운 부분들이 아직까지 의료 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위중증 화율이라든지 사망률이 늘어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방역 강화를 할 필요는 그다지 느껴지지는 않지만 예. 2, 3주 정도 지켜보면서 이 여러 가지 유행의 상황, 의료 체제의 상황들을 검토하면서 이게 적절한 방역 완화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 피크가 완만하게 꺾이는 상황이 된다면은 방역 완화와 동시에 아주 천천히
여러 가지 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여서 뭐 사적 모임을 6인에서 좀 늘린다든가 또 영업 제한 시간을 좀 더 연장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완화를 하는 방향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 예. 뭐 최종적으로는 단계적 일상 회복까지도 아마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시간은 좀 더 많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확실히 우리 의료 체제가 안정적일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쓴 다음에 돌다리 두들기고 건너듯이 이 완화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앞으로의 상황을 좀 주시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해외 상황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오미크론 특징이 이제 전파력이 강한 대신 위중증률은 낮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유럽의 지금 여러 나라들이 확진자 증가를 감수하고서라도 방역 완화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감수한다는 의미가 얼마나 큰 것인지 영국은 네. 이미 15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고요. 네. 덴마크의 경우도 인구가 583만 명밖에 안 되는데 5만 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로 치면 50만 명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감수하고 사회 경제적인 피해를 줄이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우리 같은 상황에서는 아직은 급등기에 있기 때문에 이 급등세가 꺾어지는 상황 즉 감소되는 추세가 나타날 때야 우리는 천천히 외국과 다르게 천천히 완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는 시기상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지만 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어떤 사회적 비용이 계속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만약에 우리도 이제 어떤 적정한 시점이 돼서 완화를 하기 시작한다면 어떤 부분부터 손 보는 게 좋을까요? 아직은 굉장히 이른데요.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의료 체제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격리자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 기간이 지금 7일로 되어 있는데 이 7일로 한다 그러면 누적 격리자는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면은 네. 사회 필수 기능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기능 자체도 마비될 상황이 있습니다. 네. 미국의 그 보도들을 보면은 슈퍼마켓에 물건이 없는 경우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택배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격리가 되게 되면 택배가 안 움직이게 되면 우리 식료품이라든지 또는 음식 같은 것들이 배달이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 필수 기능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영향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슬기롭게 넘어가느냐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해결 방법들은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격리 기간 같은 것들을 지금 7일에서 5일로 줄이면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마스크 잘 쓰고 접촉을 최소화하는 이 자발적인 방역, 지속 가능한 방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뭐 단기간이지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대응을 지금부터 잘 준비를 해서 사회 필수 기능들이 망가지지 않게끔 하고 또 직장에서도 여러 가지 BCP라고 그래서 이것들을 잘 만들어서 기능 자체는 계속 유지가 되도록 하는 것이 뭐 통신 뭐 여러 분야에서 의료뿐만 아니라 예. 다양한 부분들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금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또 각 개인들 또는 회사들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면서 준비를 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대 의대 백순영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